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요즘 검사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가 있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나는 앞으로 처갓집 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 처갓집 가서 장인 장모님 무슨 낯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처갓집에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부탁을 한 게 많았는데 그걸 거의 다 안 들어줬다. 그런데 앞으로 안 들어줄 수 있겠느냐 걱정된다. 어떻게 거절을 하겠냐. 누구네 집 검사 사위는 마약으로 적발이 돼도 빼준다는데 마약 혐의도 빼준다는데 자네는 이것도 못 해주나?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 걱정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참 웃프더라고요. 되게 황당하고 웃었잖아요. 이렇게 웃음이 나잖아요. 그죠? 재밌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분들의 표정은 대단히 심각했어요. 참 이럴 때 우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공수처입니다. 검사의 비위 행위가 적발이 됐고 검사 비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고발장이 지금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할 힘의가 없죠. 이건 사실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네요. 사실상 사건이 은폐되도록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그렇게 힘들게 공수처를 만들었는가라는 자괴감도 드네요.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힘당 쪽에 양보한 게 있어요. 공수처가 사건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검찰이고 경찰이고 사건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수도 있고 안 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검사의 비위형 행위는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공수처가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그 누가 빼줬다? 솔직히 박병석이 빼준 거야. 박병석하고 박광훈이 빼준 거예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참 속상하죠. 그렇게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만든 법인데 일부 몇몇 놈이 이 수박 새끼 몇몇이 우리 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만큼 두 번째 주제도 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법정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 유동규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 8번째가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유동규의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유동규의 증인신문, 주신문이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그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반대 신문은 정진상 실장 측의 변호인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오늘 진행된 이 반대 신문 같은 경우는요,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선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그 첫 번째 사건인데 바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부분입니다. 유동규가 핸드폰을 버린 게 하나 있잖아요. 핸드폰 버린 게 하나 있고, 자기 그 동거인, 그러니까 그 유동규의 동거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한테 없애라, 버려라 라고 지시를 한 휴대폰도 있고 그래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유동규 지가 버린 핸드폰이 있는데 그 핸드폰은 정진상이 버리라고 하는 바람에 버렸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진상 실장은 바로 이 유동규의 진술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정진상 실장은 그런 적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진짜로 내가 뭐 언뜻 그렇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로 야 핸드폰 버려라 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증거를 인멸하라고 그 적극적으로 그 요구를 하거나 지시를 한 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난다 라는 게 정진상 실장 측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진상 실장이 핸드폰 버리라고 말한 증거도 솔직히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녹음이라도 돼 있으면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녹음 파일이 제출된 바 없어요. 지금까지 어디까지나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오히려 당시 핸드폰이 뭐 교체된다든지 핸드폰 버린다든지 하는 이 시점이 남욱의 그 핸드폰 교체 시점하고 대단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욱하고 협의를 해서 증거를 인멸한 거로 그게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래요. 핸드폰 하나를 바꿔요. 원래 있던 핸드폰을 바꿔요. 바꾸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오니까 또 버려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바꾸는 과정이 남욱이 핸드폰 바꾸는 과정하고 되게 일치합니다. 시기가. 자, 그런 것 때문에 정진상 실장은 이거는 나를 위해서 혹은 나 때문에 버린 게 아니고 남욱하고의 관계 때문에 버린 거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론을 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재 증인신문이 진행됐고요. 정진상 실장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 유동규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한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유동규는 폭주를 합니다. 검찰 측에서 그 질문을 할 때, 검찰 측 주신문이 이어지는 때까지는 어떻게 보자면 정말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너무 짝짝 이렇게 아구가 맞게 탁탁탁 돌아가요. 정말 야 주거니 받거니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 측에서 반대 신문에 나가자마자 유동규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거의 하루 종일 유동규는 폭주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저런 거 가지고 굳이 왜 화를 내지? 하는 부분까지도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진상 실장을 향해서 나보고 핸드폰 버리라고 한 거 기억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책상을 막 두드리기도 해요. 나 법정에서 그렇게 증인이 폭주하는 거 유동규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유동규의 이런 폭주는 지난 5월달 이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정진상 실장 측 혹은 김용 부원장 측에서 반대 신문에 딱 나서는 순간 그 순간에 그냥 확 욱 폭주를 해버립니다. 아마도 자신의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다거나 또는 허위 증언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 같을 때 그럴 때 소리를 지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중단시키려고 올해 작정하고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여하튼
오늘 하루 종일 유동규는 폭주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언론이죠. 오늘 언론 보도입니다. 유동규 관련된 언론 보도입니다. 유동규가 소리를 질렀다는 보도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유동규가 오전에 검찰 측 주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만 그대로 받아 쓰고 있습니다. 오전 얘기만 한 거예요. 축구로 말하자면 후반전에 골이 2골, 3골 났는데 전반전에 1골 난 거, 검찰이 1골 넣은 거 요거만 보도를 한 겁니다. 후반전에 변호인 측에서 3골, 4골 넣었는데 그거는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자, 요런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언론의 이런 기레기 짓이 또 한번 드러나요. 딱 한 군데에서 유동규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노컷뉴스에서 나왔는데 이 노컷뉴스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 사실상 유동규 쪽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정진상 측과 고성이 오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해야 되고, 특히 유동규가 자신의 말이 막힐 때마다 또는 자신의 진술이 공격을 받거나 주변 사실과 배치된다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소리를 질렀다. 요 얘기는 쏙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만 질른 거야.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상당히 많은 진실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가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변호인 측이 날카롭게 추궁을 하니까 거기에 갑자기 폭주를 해가지고 소리를 질렀다. 적어도 이렇게라도 보도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은 쏙 빼고 정진상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되니까 유동규가 소리를 지르면서 핸드폰 버리라는 거 기억 안 나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건 마치 유동규를 감싸는 듯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측,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이 된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오늘 유동규는 왜 그렇게 폭주를 했는가?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언론 보도가 어떻게 됐든 또 폭주를 뭐 하루 종일 했든 뭐 하루 이틀만 했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유동규는 폭주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부분이겠죠. 예. 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 측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입장에서는 좀 답변이 궁색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동규 진술은 가만히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것까지는 아닌데 사실관계를 딱 부러지게 설명한 거라기보다 주변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그런 대목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꼭꼭 집을 때마다 유동규는 버럭버럭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반대 신문 절차에만 들어가면 꼭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이게 지난번 앞선 다른 재판에서 분명히 유동규가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유동규가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유동규가 폭주한 대목은요, 핸드폰을 왜 버렸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였습니다. 자, 이 핸드폰은요, 유동규가 이제 2021년 9월 27일인가 아마 그 무렵에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그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 시점에 딱 그 시기에 유동규가 정진상 실장하고 통화를 하는 중이었대요. 자,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오니까 그 핸드폰을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핸드폰 던진 거 기억하시죠? 유동규가 핸드폰 밖으로 던진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왜 핸드폰을 버렸느냐? 처음에는 그냥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버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진술을 바뀌어서 아니 정진상이 버리라고 해서 그래서 버렸다라고 진술을 바꿔요. 핸드폰을 왜 버렸느냐 이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진상이 버리라고 했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엔 다른 이유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정진상이 벌이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 정진상 그 실장 측의 그 반대 신문이 아주 날카롭게 진행이 됩니다. 왜 버렸냐? 자, 이에 대해서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진상이 벌이라고 했다. 왜? 정진상이 김만배 연락처를 물어본 게 있는데 그 정진상이 김만배 연락처를 물어본 게 이게 검찰한테 들킬까 봐 그래서 벌이라고 한 거다. 자, 그러니까 변호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정진상이 니한테 김만배 연락처를 물어봤단 말이지. 그런데 바로 그 정진상이 김만배 연락처를 물어본 그 통화 부분이 들킬까 봐 버린 거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그 통화 내용이 혹시 녹음이 돼 있니? 혹은 문자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해서 그 문자가 저장돼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자, 이 부분에서 유동규가 버럭 해버리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통화 내용을, 그러니까 핸드폰을 뺏긴다고 해서 통화 내용이 다 그 검찰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통화 내용이 녹음이 돼 있다거나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았다거나 그랬을 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통화 내용, 김만배 연락처를 물어본 그 통화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폰을 버릴 수 있냐 이거죠. 그죠? 말이 안 되죠. 유동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페이스타임으로 통화하면은 기록이 안 남는다. 페이스타임 녹음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러요. 네, 맞아요. 녹음도 안 돼요. 그런데 왜 버렸냐고 그러면. 김만배 연락처 물어본 그 기록이 안 남아있는데 왜 버렸냐고. 물어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유동규는 여기서 버럭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면서 정진상 실장한테 버리라고 그 기억 안 나게 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매우 상황이 수상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을 정진상 때문에 버렸다라고 한 거는 처음부터 나온 진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4차례 이 휴대폰 관련된 진술이 나오는데 처음 2번에는 정진상이 버리라고 했다 시키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20일쯤 지나서 첫 번째 진술한 지 한 20일쯤 지나서 갑자기 정진상이 버리라고 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자,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죠. 첫 번째 할 때는 정진상이 버리라고 한 거 그 얘기를 안 했잖아.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20일쯤 지나서 세 번째, 네 번째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얘기했어. 갑자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야? 물어볼 만하죠. 또 버럭해. 자, 변호인이 또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데? 네 말 맞다나 통화한 것도 페이스타임으로 해가지고 뭐 안 들었다 그러는데 그래. 그런데 뭐가 들었는데 그거를 버리라고 하냐? 그러니까 별거 없대. 휴대폰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별거 없대. 근데 왜 버려? 그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정황을 잘 살펴보면 과연 정진상이 버리라고 한 것인지 그 버리라는 게 정진상 때문에 버린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정진상 실장 측의 주장처럼 남욱하고 일정한 합의를 해둔 상태에서 그래서 남욱을 위해서 혹은 자신 대장동 일당들의 이런 비위를 숨기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버렸는데 나중에 정진상한테 뒤집어 씌운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정황이 나오니까 유동규가 버럭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일부러 흥분한 척 연극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전 5월 달에 진행됐던 8월 달 진행됐던 이런 재판에서도 보면은 유동규는 조금 불리한 정황이 생기면 버럭버럭 합니다. 제가 그때도 유동규가 버럭버럭 했다,
법정에서 막 승질내다가 갑자기 뭐 머리가 아프다, 뭐 재판을 못하겠다 해서 중단하고 간 적도 있고, 뭐 재판에서 못하겠다고 안 한 적도 있고,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러 흥분을 해서 재판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만한 그런 정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재판이 이렇게 증인이 흥분하는 바람에 재판이 중단되면은요, 이 변호인 입장에서는 반대 신문하다가 맥이 끊기잖아. 그죠? 판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재판이 중단됐어. 그리고 한동안 안 나타나. 그러면 지난번에 얘가 뭐라 그랬더라?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고도의 방해 전술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이렇게 승질내고 나갔다라고, 또는 뭐 유동규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렀다 라는 그런 부분이 언론에 정말 많이 나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유동규가 폭주했다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유동규가 폭주하면서 뭐라고 했다만 나가잖아. 즉, 이 유동규가 폭주한 이 상황이 언론 보도를 거의 장식해버립니다. 다른 중요한 내용들은 다 덮여져 버리죠. 결국에 유동규나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거 아니냐, 자신들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막고, 또는 그 반대 신문에서 유동규 진술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을 저지하고, 동시에 언론 플레이 거리를 만들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자, 문제는 앞으로 유동규의 진술이 좀 남았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유동규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거예요. 유동규는요, 오늘 갑자기 뭐 성남의 마이스 사업을 또 언급을 합니다. 지금까지 재판에서 단 한 번도 뭐 언급된 적이 없는 부분인데, 갑자기 마이스 사업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마이스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이 남욱한테 한번 사업 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나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 역시도 약간 좀 재판 전술로서 활용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요. 쟁점을 분산시켜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사안에 대응을 못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핵심은 이건데 자꾸 옆에서 찝쩍거리는 얘기를 하게 되면 핵심보다 찝쩍거리는 그 부분에 먼저 관심이 쏠리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스 사업 어쩌고한 이거 그 재판의 주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재판의 주제와는 상관없는 건데 언론에서 받아쓰기는 엄청 좋은 거잖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재판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재명을 비난할 수 있고 의심할 만한 그런 끈덕지가 되는 것만 자꾸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대응을 하게 되면은 쟁점이 분산돼서 정작 중요한 핵심 사항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검찰이 노린 게 요걸 수도 있다 이거야. 자,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반대 신문에서 이 마이스 사업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자칫 검찰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닐까 약간 좀 걱정도 사실은 돼요. 그래서 변호인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치밀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딱 해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잼파랑이님, 바람님 이렇게 오셨고요. 흙속에서 그린님 오셨는데요. 검사들의 이런 꼼수가 한동훈의 지시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 몸님께서는 재판으로 시간 끄는 게 아닌가라고도 좀 걱정을 하셨습니다. 소정님, 개검들의 꼼수가 치가 떨린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선영님께서는 고의로 재판을 방해하는 게 아니냐라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수구레님께서는 탄핵 절차법을 당론으로 만들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 이번에 이 여러 가지 재판 진행이라든지 또는 뭐 탄핵, 검사 탄핵을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탄핵 절차법이 필요하다. 특히 이 검사들의 탄핵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간소화된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장관이나, 또는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이야. 뭐 지금처럼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검사, 평검사, 기껏해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 역시도 장관에 대한 탄핵처럼 이렇게 가중된 절차를 좀 밟아야 되느냐,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좀 간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밤중의 뉴스. 자, 그래서 이런 탄핵 절차법을 만드는 부분, 이것도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진희정님이신가요? 진희정님께서는 한동훈이 월급 받는 공무원으로 저렇게 대도롭고 돌아다니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예.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 주둥아리가 문제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야당 국무위원이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기 위해서 자꾸 발언을 하잖아요. 국무위원이면 자기가 맡은 그 직무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무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선거를 앞두고 누가 보더라도 선거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솔직히 이걸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 했다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한동훈에 대한 탄핵을 좀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은 지금 저는 정치에 발을 댈 수 있다라고 하는 저런 행위가, 저런 행동이 진짜로 정치에 들어가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탄핵을 방해하려는 일종의 고도의 술수일 수도 있습니다. 쟤 곧 정치 나갈 것 같아. 그러면 굳이 우리가 탄핵시킬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꼭 있거든. 자,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탄핵을 밀어붙이던 분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 빨리 나 정치할게요 라고 나서면 되는데 계속 정치 쪽에 발을 담궈놨다가 뺐다가 담궜다 뺐다가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가장 유리한 상황만 만들어내고 지가 마음껏 떠들 수 있는 말만 하겠다. 그러니까 단물만 쪽쪽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한동훈에 대한 탄핵을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한동훈이 저렇게 곧 그 정치를 할 것처럼 하고 있는 저런 모습이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봐요. 법무부 장관 겸 정치인 겸 이런 애매한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는 게 지한테는 절대 손해가 아니거든. 아마 마지막까지 저렇게 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1월 정도까지 1월에서 3월 아마 제가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전에 사직을 해야 되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조만간 3개월 전이면 3개월 전. 그러니까 1월 달이구나. 1월 달. 1월 달까지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달 가까이 한동훈의 저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저는 한동훈의 이런 그 정치적 행보를 국무위원으로서 저렇게 정치적 행보를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선거운동 하는 거잖아요. 저는 선거운동 하면 안 됩니다. 저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제대로 좀 탄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한동훈 탄핵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진짜. 경고드립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